자, 70페이지 9번 문제부터 하면 되네요. 예, 갑니다. 다음 자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갑 19세네요. 성년이죠, 그러니까. 작성한 체크리스트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읽기절을 봐야겠네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나요? 예.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실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했나요? 아니요. 이건 문제가 없고. 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나요? 아니요. 여기도 문제가 있네요. 지금 2번하고 4번이 지금 문제가 되네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문제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 외에 근로계약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다음 근로 3권을 침해당하였나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2번하고 4번이 문제죠. 2번하고 4번이 문제인데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노동법이요. 예전에는 노동 3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동 3법이 아니고 두 개 법이 합쳐지는 바람에 노동 2법이 되는데 하나가 근로기준법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법이던가요?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로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강제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처벌받아요. 첫 번째가 임금, 노동, 시간, 작업 환경, 노동 환경. 그러니까 이건 복지와 관련되는 거죠. 이걸 강제로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법에서는 노동 3권 보장, 그 다음에 노동 쟁의와 관련된 거, 노동 쟁의와 관련된 내용. 노동 쟁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2번하고 지금 4번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노동조합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은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근로 3권을 침해당하였나요? 아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위반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것만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입기자료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돼요. 1번. 갑시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된다. 틀렸죠? 근로기준법만 위반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갑시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2번도 틀렸고 3번 갑선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고. 지금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 부당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기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당 이 법에서 부당 해고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부당 노동행위. 이 두 개 여러 번 구분해드렸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부당 해고하고 부당 노동행위하고의 구제 절차가 달라요. 그 구제 절차 다시 소개하지 않을게요. 여러 번 했으니까 그 구제 절차가 다르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가면 갑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무효, 일부만 무효인 거지 전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사회법 중에서는 노동법이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법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가나에 나타난 교육의 기능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건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사회 제도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사회 구조 공부할 때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게 사회 제도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회 제도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5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고 그랬죠. 사회 제도 하나 더 추가하는데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정치, 경제, 교육, 그 다음에 종교 제도, 또 하나 뭐죠?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가족제도. 그런데 우리 사회문화 교과서에 요거 빠졌고요. 요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과목에서 공부하니까 이거 빠졌고 경제 과목에서 공부하니까 이거 뺐어요. 그러면 사회제도로서 시험 문제 나올 것은 교육제도, 종교제도, 가족제도,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추가된 거죠. 이게 뭐였어요? 네. 대중매체. 그래서 지금 교육제도에서 별로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제도나 종교제도 여기서는 낼 만한 게 뭐냐면 관점을 가지고 부를 수 있어요. 기능론, 갈등론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가족제도는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족제도는 확대가족, 핵가족, 이런 거 이해하고 있는가? 도표 분석 문제가 나오고, 대중매체는 이게 발달 순서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 이를테면 인쇄매체에서 시작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음성매체, 라디오, 그 다음에 영상매체, TV, 그 다음에 뉴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SNS라든가 인터넷 이런 거, 요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교육제도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교육제도에 대한 관점을 묻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육제도하고 종교제도는요 시험 문제 낼 게 관점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제도는 관점보다는 도표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도표 문제 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는 이게 신설된 거예요. 교과서 개편되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 이것도 강간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가볼게요. 가번을 보시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보편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교육은 특정 집단의 가치와 그들을 위한 제도를 보편 타당한 것으로 정상화시켜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특정 집단의 가치를 보편 타당한 것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기능. 갈등론이죠? 이런 교육제도라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변화를 요구하는 거니까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그럼 나번은 안 읽어도 기능론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교육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가 안 된 어린 세대에게 성인 세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 세대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체계에 대한 헌신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처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갖추도록 어린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기능론의 관점이죠. 맞는 거 골라봅니다. 기억. 가의 관점은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화와 변혁을 요구하는 게 가의 관점, 즉 갈등론의 관점입니다. 기억반 맞아요. 니은반. 나의 관점은 교육을 그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인정하는 가치와 규범을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그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 맞죠. 니은반도 맞아요. 그럼 정답은 끝났어요. 아니다. 디귿번 가지고 결정되네요. 기억 아니면 디귿이 맞으면 4번이 정답이고 디귿이 틀리면 1번이 정답이네요. 디귿번 봅니다. 가의 관점은 갈등론은 나와 달리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죠. 간과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죠. 간과라는 것은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쳐 지나가듯이 본다 이런 뜻이니까 무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 배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정 배경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번 거꾸로 돼 있고요. 리을번. 나의 관점. 기능론은 가와 달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학교 교육의 공헌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무시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11번 문제. 표는 문화 접변의 결과 A와 B를 비교한 겁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례를 보니까 땡땡국에서 고유 언어와 의례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한대요.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B를 보니까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대요. 문화 융합이죠. 문화 융합. 그 사례는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또는 뭐 퓨전 음악, 퓨전 음식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공통점은 뭐예요? 문화 공존이건, 문화 융합이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 정체성을 상실한 게 하나 있죠. 문화 동화. 문화 동화는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죠. 자, 그러면 맞는 거 골라봅니다. 기억반. 가에는, 즉 문화 공존의 의미에는 의례 문화 요소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듦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자극전파잖아요. 이건 오히려 B에 연결이 돼요. 문화 융합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반 땡. 1번, 2번 지우고요. 니은반. 나에는 문화 융합입니다. 땡땡국에서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의뢰의 침대 문화가 혼합된 돌 침대, 이거 문화 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짐이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니은번 맞네요. 디귿반. 다에는 공통점에는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음이 들어갈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니은 디귿으로 나가야 되니까 3번밖에 정답이 없고요. 리을번은 왜 틀렸을까요? A와 B의 구분 기준은 의례 문화의 자발적 수용 여부 아닙니다. 둘 다 자발적인 거니까 리을번 땡. 12번. 각국의 시기별 빈곤율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오는 거. 이거 여러 번 공부했는데 이게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요 빈곤율도 신설된 거거든요. 수능에서는 거의 뭐 매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국가직에서 2015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지방직에서도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더라도 이건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인만 아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 이제 빈곤 문제인데 이 빈곤을 두 가지로 나누죠. 주관적 빈곤과
객관적 빈곤으로 나누는데 주관적 빈곤은 본인이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 가지고 낼 수밖에 없겠죠. 객관적 빈곤이니까 이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다고. 근데 그 기준이 취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취저 생계비가 기준이라면 이 취저 생계비가 뭐가 되냐면 절대적 빈곤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가구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절대적 빈곤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객관적 빈곤의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취저 생계비가 아니라 이번에는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위소득하고 평균소득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평균소득은 1인당 GDP가 평균소득이에요. 전체 소득을 그 나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평균소득이라면 중위소득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얼마 벌어요? 이게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소득하고 중위소득은 다른데 이게 일치할 때는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GDP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1인당 GDP. 이게 평균소득이란 말이에요. 평균소득인데 중위소득은 평균소득보다 아래에 있다고요. 중위소득은 평균소득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83년부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차이가 막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만약 시험 문제 선지에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이 정도는 출제할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중위소득이 이를테면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3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가구당. 300만 원 잡읍시다. 300만 원이라고 해봐요. 300만 원 하면 이 중에 50%니까 150만 원을 못 버는 사람. 149만 원밖에 못 벌어. 15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바로 상대적 빈곤 가구예요. 이게 상대적 빈곤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 개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기서 수능에서 매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이 같으면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같다.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나왔어요. 여기가 취저생계비예요. 그러면 이 가구의 비율이 바로 뭐예요? 절대적 빈곤율이겠죠? 이게 절대적 빈곤선이고요. 이게 절대적 빈곤선이고. 그러면 이게 또 중위소득의 50%라면 상대적 빈곤선이죠. 그러면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하고 같으니까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같겠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같다고 했을 때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이 같냐? 이건 장담할 수 없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율이 같을 때는 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적 빈곤선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상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임용시험에서 나왔을 때 언급된 거고요. 만약에 상대적 빈곤선이 여기라면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국가직에서만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럼 12번으로 갈게요. 이건 이제 조금 응용한 겁니다. A 시기하고 B 시기는 절대적 빈곤율이 같죠. 그 다음에 B 시기하고 C 시기는 상대적 빈곤율이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바로 가서 A 시기와 B 시기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같다. 맞아요, 틀려요? 빈곤율이 같죠? 그러죠? 그런데 최저 생계비 수준이 같다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지금 A 시기, B 시기, C 시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절대적 빈곤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율이 같다면 빈곤 가구 수도 같겠죠. 그러죠? 이 말이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A 시기하고 B 시기하고 C 시기하고 전체 가구 수가 같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시기마다 시기별로 전체 가구 수가 같다라는 전제가 주어졌다면 1번은 맞아요.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A 시기와 B 시기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같다라고 결론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A, B 시기의 전체 가구 수가 동일하다라는 전제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시기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1번 땡. 2번 B 시기에 비해 C 시기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가구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빈곤율만 가지고 빈곤 가구 수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 3번 중위소득의 50%와 최저 생계비가 일치하면 B 시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B 시기는 절대적 빈곤율도 A, 상대적 빈곤율도 A.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같다는 얘기죠? 말 되잖아. 이건 말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왜 틀렸을까요? C 시기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고 봐야죠. 상대적 빈곤율보다 절대적 빈곤율이 낮잖아요. C 시기. 넘어갈게요. 13번. 다음은 사회제도에 관한 글이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사회제도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수렵사회와 농경사회의 다양한 문화 연구들을 보면 수렵사회에서는 핵가족이 보편적이지만 농경사회에서는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많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량 공급 방식과 같은 경제제도가 가족의 형태를 결정하며 사회 조직의 분화 정도가 클수록 확대가족이 보편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산업사회에서는 다시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족 단위 노동력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며 사회이동과 인구이동률이 높아진 결과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가족은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산업화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사회제도는 결론 맺으라는 얘기죠. 결론 나왔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점수 주는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14번. 가불이 가진 문화 이해의 관점. 옳은 걸 고르래요. 여가 문화를 연구하던 값은 A국과 B국의 프로야구 응원 문화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국은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는 반면 B국은 치어리더를 중심으로 관중이 집단적으로 응원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비교론적 관점이죠. 지금 제목에서 문화 이해 관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 이해 관점 세 가지밖에 없죠.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셋 중에 지금 비교론적 관점이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 장례 문화를 연구하던 을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풀 같은 것으로 덮은 임시 무덤인 초분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초분이 자연 환경적 원인 및 민간 신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주목했다. 초분이 자연 환경적 원인과 민간 신앙과 어떻게 관련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죠. 유기적인 연결, 관련, 총체론적 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억번. 갑의 관점, 비교론적 관점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맞네요. 기억번 맞아요. 니은번. 을의 관점, 총체론적 관점은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맞잖아요. 싱겁게 정답 1번이네요. 기억면. 디귿은 왜 틀렸을까요?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이건 갑과 을 모두죠. 달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비교론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갑의 관점이 을의 관점과 달리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반대로 돼 있어요. 넘어갑니다. 15번. 밑줄 친 설명 옳은 걸 찾으래요. 부부인 갑과 을은 자식이 없어 고민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갑의 친구 병이 이거 계보도 그리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3번과 4번에서 기억번 다 지워야 돼요. 3번 기억 지우고 4번도 기억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니은 니을 이렇게 해서 굴러야 되는데 제가 워드 치면서 딴 생각했는가 봐요. 자, 계보도 그려볼게요. 갑과 을이 있고요. 갑의 친구 병이 그의 부인과 함께 찾아와 자신의 아들 정을 입양하겠다고 부탁했다. 갑은 기뻐하면서 정을 입양하겠다 했다. 입양이네요. 정을 입양하는 거네. 다만 병은 자신과의 친족 관계를 유지시키는 입양. 입양의 기억. 양자 입양이 있고 보통 일반 입양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양자 입양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2008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이걸 하나 보충해요. 이걸 하나 더 추가합니다. 친양자 입양이야. 친양자 입양. 그러니까 양자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의 이제 차이를 묻는 문제 같은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 그거는 별로 출제가 안 됐으니까요. 먼저 조건은 양자 입양은 자녀의 나이가 부모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부모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60세, 자녀가 59세. 그래도 입양이 가능해요. 근데 친양자 입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 15세 미만까지만 가능해요. 15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합의하면 되지만 이것은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 그 다음에 양자 입양은 친부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친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요. 그리고 친부모의 친생자가 돼요. 그러면 양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근데 친양자 입양에서는요, 친부모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집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양부모의 친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부모의 친양자예요. 양자 입양에서는 친부모의 친양자고 양부모의 양자였잖아요. 그러죠? 근데 친양자 입양에서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속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는, 이 양자는, 이 양자 입양 경우에 친부모로부터도 상속받고 양부모로부터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다 받아. 근데 성은 친부모 성을 따른다고.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버지는 김씨인데 아들이 출씨야. 누가 봐도 이건 양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양자 입양 제도가 2008년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친부모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양부모의 친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지 친부모로부터 상속을 못 받아요. 우리 시험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럼 또 복잡해져. 복잡해지니까 우리 시험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병은 자신과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양을 원하고, 값은 병과의 친족관계 종료도는 니은 입양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기역이 양자 입양이고요. 니은이 친양자 입양인데 이게 새롭게 추가되었다, 도입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번. 기역의 경우 정은 갑과 을의 친생자의 지위를 갖는다. 기역은 일반 입양이죠. 친생자의 지위는 친부모의 친생자이고 양부모일 때는 양부모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기역번 틀렸어요? 기역번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1번, 2번 지우고. 니은. 니은의 경우 정은 갑 또는 을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맞죠? 양부모 성. 양부모. 친부모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록이 됩니다. 니은번 맞고 디귿번. 니은과 달리 기역은 병부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 동의 필요합니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디귿번 틀렸어요. 그럼 정답 끝났네요. 니은번이 맞겠죠. 니은과 달리 기역의 경우, 즉 일반 입양의 경우 병의 사망 시 정이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일반 입양은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고 양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아요. 여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뜸하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16번 옳은 분석을 찾으래요. 각과 을은 모두 10,000원을 지출하여 각각 2,000원인 X제와 Y제를 구입한다. 표는 갑과 을이 X제와 Y제의 구입량을 한 단위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한계 효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추가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과 을은 모두 총효용, 즉 X제에서 얻는 효용과 Y제에서 얻는 효용의 합이 취대가 되는 조합으로 구입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값이 X제와 Y제를 구입할 때 만족이 큰 것 순으로 사야겠죠. 만족이 큰 순서로 사야 되는데 지금 얼마 가지고 있죠? 10,000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X제가 2,000원이고 Y제도 2,000원이니까 값은 최대 5개를 소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5개를 소비할 때 먹었을 때 제일 만족이 큰 것부터 사야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끝이네. 만족이 큰 순서대로 5개 사면 딱 맞아요. 그래서 X제는 3개, Y제는 2개. 이게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쉽고 모르면 막 헤매는 거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을도 마찬가지예요. X제와 Y제를
8부터 사야겠네. 만족이 제일 큰 거부터. 8. 그 다음 6. 그 다음 5. 4. 4. 이렇게 있네. 5개죠? 그래서 얘는 y제가 3개, x제가 2개인데 이걸 전부 더하면 뭐가 돼요? 얘를 전부 더하면 총 만족이 되겠죠? 총 만족은 얼마야 그러면? 10, 이거 18, 28에다가 10이니까 30이죠? 10에 18이니까 30이죠? 맞죠? 아니 10, 28에 16, 6이 2로 12, 38. 38. 그 다음에 얘를 전부 더하면 이게 총효용이죠? 총효용, 총만족. 16, 21, 26이에요? 27? 27. 똑같이 10,000원 가지고 소비했는데 값의 만족이 더 크네요. 값의 만족이 더. 자, 그럼 보기로 가서 값이 x제에서 얻는 효용이 24이다. x제로만 넣었네. x제에서 얻는 만족감은 24. 맞나요? 그럼 맞고. 을은 x제보다 y제를 많이 구입한다. 을은 x제 2개, y제 3개니까 y제를 많이 구입하네요. 맞고. 그럼 정답 끝났어요. 1번입니다. 디귿번. 갑과 을에 얻는 총효용은 달라요. 38하고 27로 다르고요. 갑보다 을이 y제를 적게 구입한다. 아닙니다. 을이 y제를 더 많이 구입하는 거예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풀어나가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17번 그림은 각국 경제지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 공식이 어떻게 돼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100이면 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물가 안정이고 10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른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하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2014년 그 다음에 15년 16년 해가지고 2014년이 100 2015년이 80이네 80 그다음 2016년 다시 100이야. 그러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가 이게 100이니까 지금 명목 GDP가 아래 X축에 이게 700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이면 100이 들려면 어떻게 돼요? 700. 똑같네. 얘는 지금 80이 돼야 된다고. 80이 들려면 이게 명목이 800이란 말이에요. 800. 그러면 1000이야 근데 실질 GDP가 여기는 100이니까 여기 900이니까 900분의 900 요것만 알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1번 2014년에 물가 수준이 가장 낮다. 물가 수준이 가장 낮은 게 언제예요? 2015년이잖아요. 물가가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1번 틀렸고 2번 2015년은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 2015년은 명목 GDP가 작아요. 물가지수가 80이니까 실질보다 명목이 작을 수밖에 없죠. 3번 2014년과 2016년의 실질 GDP는 같다. 아니죠. 실질 GDP는 700대 900으로 2016년이 200만큼 커요.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2015년은 2016년과 달리 경제 성장률이 양액값이다. 경제 성장률은 뭘 가지고 측정하죠? 경제 성장률은 이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비율이에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표시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도 있다고. 플러스면 이게 GDP 규모가 실질 GDP 규모가 커진 거고, 마이너스면 실질 GDP 규모가 작아진 거잖아요. 보세요. 실질 GDP 규모 커졌죠? 그럼 경제 성장률 플러스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실질 GDP 작아졌죠? 그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2015년은 2016년과 달리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다. 맞습니다. 4번 정답. 그다음에 18번 문제.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XJ의 매출액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 XJ 가격을 10% 인상하면 매출액이 10% 증가한대요. 옳아? 가격이 10% 오르니까 매출액도 똑같이 10% 증가하네? 감 잡았어요? 수요 곡선 어떻게 생기는가 딱 느껴져요? 수직선이죠? 수직선이니까 뭐가 고정된 거야? 가격과 수요량 중에 수요량이 고정돼 버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격이 오른 비율만큼씩만 판매액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탄력도가 얼마다? 탄력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수량이 고정됐을 때. 이게 갑이고요. 을. XJ의 가격을 인하하니까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가격을 내렸더니 잘 팔려. 탄력, 비탄력? 탄력이에요, 탄력.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겠죠. 탄력도가 1보다 큽니다. 탄력도가 1보다 커요. 이렇게 그리게 하겠지? 완만해야 돼요. 탄력도가 1보다 커요.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고, 그다음 또 누가 있어? 병.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더라도 매출액에는 변동이 없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변함이 없대요. 탄력도 1일 때죠? 단위 탄력일 때. 이거 조심하라고 해서 항상 얘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탄력도가 1일 때는 뭐가 고정되어 있다? 가계의 소비 지출액, 기업의 판매 수입액,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탄력도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 탄력도 1, 그다음에 탄력도 0,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미시경제에서 탄력도 시험 문제는 영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을병이 분석됐으니까 옳은 거 찾을 수 있겠죠. 값은 XJ 수요가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 1이죠. 1. 1인 건 병입니다. 병. 병이 1이에요. 2번. 을은 XJ 가격 인하율보다 판매량 증가율이 작다고 본다. 인하율보다 판매량 증가율이 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2번도 반대로 돼 있고. 3번. 병은 XJ 가격 변동해도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 건 갑이에요, 갑. 탄력도 0일 때 판매량이 고정됩니다. 가격이 고정되면 뭐죠? 가격이 고정되면 이건 완전 탄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고민해야 돼. 가격이 고정된 것과 수요량이 고정된 것과 그 다음에 뭐가 고정된 거? 지출액. 지출액 또는 판매액이 고정된 거. 이 세 가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죠? 판매액이 고정되면 탄력도가 1. 그러면 4번. 을은 병보다 X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본다. 을은 병보다 크잖아요. 병은 1이지만 을은 1보다 큰 거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정답. 19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2016년에 A국에서 발생한 경제 활동을 나타낸다. 옳은 분석을 찾으래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 정도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가나 아니면 나 하나만 가지고 줄게 해도 충분히 물어볼 거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먼저 가. 무역상 값은 2016년에 생산된 원두커피 500만 원어치를 수입하여 커피숍 사장 을에게 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을은 갑으로부터 구입한 원두 전부를 커피로 만들어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거 GDP 문제 같으죠? GDP 계산하면 GDP 공식 세 가지가 있죠. 총 생산액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것하고, 또는 최종 생산물의 합계, 또는 부가가치의 합계. 근데 가번을 보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서 얼마니까 이거 부가가치의 합계로 GDP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죠? 그러면 커피숍 사장은 500만 원어치 원두커피를 수입해가지고 800에 팔았으니까 부가가치 얼마? 300. 그 다음에 을은 이 800만 원어치를 가지고 10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렸으니까 200. 그러면 부가가치 합은 500이니까 가에서의 A국인가 가가? 하여튼 가에서의 A국의 부가가치 합 500입니다. 즉 GDP 500이에요. 나로 갈게요. 떡집을 운영하는 병은 2016년 국내에서 생산된 쌀 1000만 원어치를 구입하여 100만 원어치는 가정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떡을 만들어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자, 이건 부가가치 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일단 부가가치 합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나에서는 일단 국내에서 생산된 쌀이 1000만 원어치죠. 그럼 이게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농부의 부가가치 10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100만 원치는 소비해버리고 900만 원 가지고 1,500만 원 매출했으니까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600이잖아. 그러면 1000만 원 더하기 600만 원 합치면 1600만 원이 부가가치 합계로 GDP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GDP 합계 가지고 GDP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총생산물에서 중간생산물 뺀다거나 아니면 최종생산물 합계로 계산한다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부가가치 합계로 GDP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바로 갈게요. 가에서 값이 수입한 원두커피 500만 원어치는 A국의 GDP에 포함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GDP란 것은 그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것만 포함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은 외국에서 생산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GDP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나에서 병이 가정에서 소비한 100만 원어치는 A국의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병이 가정에서 소비한 쌀 100만 원어치는 A국의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이 되죠. 이미 저 1000만 원어치 거기 포함돼 버렸잖아요. 2번도 틀렸고. 3번. 가에서 갑과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 합계는 나에서 병이 창출한 부가가치보다 작다. 아까 가에서는 얼마였죠? 500. 나에서는 1600. 달라요. 그래서 이 3번이 정답이네.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가, 나에 나타난 경제활동 중 2016년 A국 GDP에 포함되는 금액의 합계는 2천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500 더하기 1,600 해야 되니까요. 20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다음 금융상품의 특징에 대해 옳게 답변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A에서 C는 정기 적금, 채권, 연금 중에 하나인데 A.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생한 일종의 차용증서 채권이네요. A는 채권. B.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은행에 매달 입금하는 거니까 정기 적금이네요. 그냥 한 번에 돈 넣어놓고 이자만 받으면 정기 예금이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니까 정기 적금입니다. C는 그러면 당연히 연금이겠죠. 연금. 자, 이제 맞는 거 골라야 됩니다. 갑. A는 채권은 만기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죠. 시세 차익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값 맞으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고요. B는 정기 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당연하죠.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병은 왜 틀렸을까요? C는 연금입니다. 연금. 그 다음에 정은 왜 틀렸냐면 B, C와 달리 A는 배당금 받는 건 주식인데 여기에는 지금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은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